요즘 미중의 패권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미중은 경제로 연결돼 있어 다시 윈윈하는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럼 미국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들을 또는 패권 질서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시도한 나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중국과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는 수십 년간 큰 전쟁 없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향유하며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다음 경제 패권은 일본이 될 것이라며 일본 안에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이 유행할 정도로 일본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다음 21세기의 패권국은 일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은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맺고 환율을 단기간에 2배나 끌어올립니다. 혹자는 일본이 미국에 싸움도 해보지 않고 굴복했다 말하지만 그 당시 일본은 전 세계 대기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반도체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은 생각합니다. 환율을 갑자기 2배 올려버리면 일본의 상품 없이 살 수 없는 외국은 2배를 더 지불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생각과는 달리 반도체에 한국이 틈새를 파고들었고 전자산업 또한 한국과 대만이 성장하며 시장을 잠식했으며 자동차에서도 한국의 약진으로 일본은 시장의 점유율을 빼앗기며 효과를 반감시켰고 갑자기 2배나 된 환율은 거품을 만들며 엄청난 쇼크를 불러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작품이란 걸 부정할 사람은 없으며 패권의 잠재적 위협 세력은 동맹국이라 해도 반드시 꺾어버리는 패권의 본질을 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에서 이라크를 지원했던 미국은 전쟁이 끝나 이라크의 피로가 다하자 후세인 정권의 부담을 느낍니다. 이때 쿠웨이트의 빚독촉에 빠개친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를 기회 삼아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걸 기회 삼아 중동 여기저기에 미군을 배치하며 세력을 늘립니다. 헌데 후세인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미국은 그를 남겨둡니다. 아직 그가 세력의 균형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후세인이 반미 성향의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석유 대금 결제를 유로화로 하려는 시도를 하자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화학무기 타령을 하며 순식간에 이라크를 점령하고 후세인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만 본 이체가 사라진 후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던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페트로 달러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미국이 패권의 유지에 분명한 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패권 도전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40%를 넘어서 격차를 빠르게 좁혀올 때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어떤 시도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미국이 그 나라를 공격해 붕괴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헌데 중국은 이 두 가지 중 두 가지 모두를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예전 로마의 카이사르는 원정 후 로마로 복귀하며 무장을 해제하고 건너야 하는 루비콘 강을 무장한 채로 건너며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미중의 생사를 건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패망할 때까지 미국과 소련의 패권 전쟁처럼 결론이 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몇 년 전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미중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은 패권 도전국이 강하게 성장할 때 패권국은 반드시 전쟁을 한다는 의미를 시진핑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정은 도전국이 아닌 패권국이 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적이라 선언하고 나토 등의 동맹국의 동맹 적용 범위를 중국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 싸움이 갈지 나라마다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해 국익을 보존할지 국가들이 역사를 보며 판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